특히 상대적 약체인 아시아권 팀들을 상대로도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은 점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을 6승 3무로 마무리하며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예선 기간 보여진 홍명보호의 전술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비상식적인 선임 과정 속에 많은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홍명보 감독인데요. 오늘은 다른 것은 배제하고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인지 오로지 전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현대 시절 K리그 2연패로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의문부호가 붙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포르투갈 출신의 수석 코치와 분석관을 영입하고 K리그 감독 경험을 갖춘 박건아, 김진규, 해외 경험이 풍부한 김동진을 코치진으로 구성하며 전술적으로 유럽 축구의 트렌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공격 구조, 포지션 플레이, 4-2-3-1의 한국은 공격 시 라이트백 서령우가 전진하여 우측면 폭을 벌리고 라이트윙 이강인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좌측면에선 레프트윙으로 나서는 손흥민 혹은 황희찬이 폭을 벌리고 레프트백 이태석은 후방에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3-2-5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공격 구조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자리가 다시 한번 바뀌는 로테이션이 펼쳐집니다. 투볼란치 중 황인범이 우측 풀백 자리까지 빠지며 다시 풋백 밸런스로 돌아가면서 상대 횡간격을 벌리기도 하고 상대를 뒤로 밀어내면 황인범이 우측면 공격을 지원하고 이태석이 좌측면 공격을 지원하며 2-3-5의 구조를 갖추기도 하며 황인범이 상대 미드필드 라인 뒤로 전진하며 3-1-6의 구조를 갖추거나 세 번째 센터백으로 섰던 레프트백 이태석까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가 좌측으로 살짝 내려서면서 3-1-6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역시 중앙을 과부하시켜 수적 우위를 갖고 전방에 많은 숫자의 공격수를 배치하여 상대 수비 라인에 대해 수적 우위를 갖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상대에게 우위를 갖기 위한 포지션 플레이를 기반으로 중앙을 과부하시키는 구조를 갖추며 유럽의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현 대표팀의 기본 틀입니다. 라이트백 서령우가 전진하는 3-2-5 구조를 갖추며 중앙을 과부하시키고 레프트백 이태석까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는 3-1-6 구조를 갖추며 역시 중앙을 과부하시키는 대표팀의 공격 구조입니다. 공격 패턴, 밀집 수비 깨트리기. 최종 예선 기간 공격 전술의 화두는 내려선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트리는 것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폭을 넓게 벌린 공격 구조에서 좌우로 볼을 스윙시키며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그 틈을 공략하고 이 과정에서 센터백과 투볼란치의 좌우 전환 패스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만 활용한다면 상대가 수비 조직을 견고하게 갖출 때 울산 감독 시절 비판을 받았던 소위 U자 빌드업밖에 나올 수 없는데요. 여기서 바로 중앙을 과부하시킨 공격 구조가 활용됩니다. 중앙에서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볼을 전개하기 유리하고 이를 활용해 중앙에서 상대 라인을 깨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2선으로 진입하면 중앙에 밀집된 선수들이 빠른 템포의 콤비네이션 패스를 통해 상대 밀집 수비를 깨고자 하고 이때 좁은 공간에서 이강인과 황인범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한 중앙 공격 전개가 현재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며 상대에 따라 선수 구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면서 밀집 수비를 깨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3-2-5 구조를 형성한 상황에서 과부하된 중앙을 활용하여 상대 라인을 깨고 들어갑니다. 이어서 원터치로 볼을 주고받은 뒤 오세훈에게 끌려 나온 센터백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콤비네이션 패스를 통해 PK를 획득하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중앙 공략으로 인해 상대가 중앙을 틀어막는다면 사이드에 넓은 공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밀집 수비를 깨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측면 공격인데요. 여기서 좌우의 패턴이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우측면에서는 풀백이 폭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령우의 크로스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강인의 위협적인 인스윙 크로스가 활용되고 오세훈, 오연규, 주민규 등 타겟맨의 공중볼 경합과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재성 등의 2선 침투가 펼쳐집니다. 또 서령우, 이강인, 황인범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가 패스 앤 무브로 서로의 위치를 맞바꾸는 로테이션을 통해 사이드를 흔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로테이션이 펼쳐져야 상대 수비를 더 효과적으로 깰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우측면으로 쏠릴 때 반대 사이드에 넓은 공간이 주어지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대발로 서며 대각선으로 전방을 바라보는 이강인의 반대 전환 패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요. 좌측면에서는 주로 풀백보다는 손흥민, 황희찬, 배준호 같은 1대1이 좋은 윙어들이 폭을 벌리고 있고 이들의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해 좌측면을 허물고자 합니다. 또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재성 혹은 이태석이 언더래핑을 통해 좌측면 공격을 지원합니다. 우측면은 사이드에서 서령우의 크로스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강인의 인스윙 크로스가 활용되고 좌측면에서는 윙어들의 1대1 드리블이 활용되며 풀백들이 언더래핑으로 측면 공격을 지원합니다. 상대가 라인 사이 간격을 촘촘하게 하여 미드블록으로 중원의 간격을 좁힌다면 한 번에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턴 역시 많이 시도되고 이강인이 내려서며 상대 수비를 끌어당길 때 서령우가 침투하는 패턴 역시 나타나며 특히 황인범의 킬 패스가 자주 활용됩니다. 후방 수비 구조와 역압박. 후방 수비 구조는 유럽에서 중앙을 과부하시키는 구조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대를 내려앉히고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을 펼칠 때 전방에서 5명에서 6명의 공격수를 활용한다면 박스 밖 후방에는 3-1, 3-2, 2-3 형태의 후방 수비 구조를 활용하여 상대의 역습을 대비하며 크로스 이후 나온 세컨볼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볼이 끊어졌을 때 역시 후방 수비 구조와 중앙에 과부하된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강한 역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역습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전방에 5명의 공격수가 배치될 때 투볼란치 중 황인범이 우측 공격을 지원하고 세 번째 센터백으로 서던 이태석 역시 한 칸 전진하면서 2-3 형태의 후방 수비 구조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볼이 끊겨도 즉각적으로 역압박을 가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고 정비되지 않은 상대 수비를 깨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수비 시에는 하이블록에서 투볼란치 중 한 명이 전진하는 다이아몬드 4-4-2 형태의 전방 압박 구조를 취합니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1차 빌드업을 사이드로 밀어낸 뒤 상대의 롱볼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미드블록 및 로우블록에서는 4-4-2 및 4-2-3-1 형태의 수비 블록을 갖춥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의 성실한 수비 가담을 바탕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며 김민재가 라인을 컨트롤하며 수비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제점, 작동하지 않는 전술. 이렇듯 중앙을 과부하시키는 현대적인 구조를 활용하여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 사이드에서의 아이솔레이션, 후방 수비 구조를 통한 역압박 등 현대적인 전술을 입히고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답답한 경기력이 자주 나타났는데요. 특히 상대가 간격을 좁히고 중앙을 틀어막으면서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상대를 후방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있어야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작업이 부족하고 사이드로 볼을 연결할 때도 김민재의 경우 직접 볼을 몰고 전진하여 상대 한 명을 고정시킨 뒤 사이드로 연결하며 윙어의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김민재가 빠지면 이런 작업이 펼쳐지지 않으며 볼이 오픈돼도 윙어는 2대1에 놓이며 볼을 뒤로 빼면서 밀집 수비를 깨지 못하는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중원에서도 특히 황인범, 이선의 이강인의 부재 시 중원을 거쳐 들어가는 중앙의 좁은 공간에서의 공격 작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사이드로만 볼이 빙빙 도는 단조로운 U자 빌드업이 반복되며 밀집 수비에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민재, 황인범, 이강인이 모두 빠진 6차전 오만전 전반전은 공격 전개가 가장 미흡했는데요. 황인범과 이강인이 없는 중원을 거치지 못하고 김민재가 없는 후방에서 상대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사이드로 볼을 방출하며 중원을 거쳐 2선으로 볼이 들어가도 좁은 공간에서 볼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안정한 1차 빌드업 역시 문제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중원을 거쳐 이를 풀어나가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적 약체인 아시아권 팀들을 상대로도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은 점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대표팀은 상대를 뒤로 끌어들이며 라인 사이 간격을 벌린 뒤 타겟맨 오세훈의 공중볼 경합과 중원에서의 세컨볼 경합을 통해 벌어진 간격을 공략하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적인 패턴이지만 이 패턴만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역시 아시아권에서는 오세훈의 피지컬이 통했지만 월드컵에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비 집중력의 문제 역시 존재합니다. 전방에서는 압박의 강도가 강하지만 후반 일정 시간부터는 압박의 강도가 다소 느슨해지며 압박이 풀리고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비 라인 역시 한 번씩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최종 예선에서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발 라인업의 높은 평균 연령 문제입니다. 영건들을 실험했던 마지막 쿠웨이트전을 제외한 최종 예선 9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은 28.8세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베테랑들이 여전히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며 세대 교체가 필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최종 예선을 치르면서 이태석과 오세훈 혹은 오현규가 선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배준호, 양민혁, 양현준, 엄지성, 전진우, 최준, 황재원 등 어린 선수들이 데뷔전을 치르거나 후반 조커로 자리 잡은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6번 자리는 고민이 많은데요. 기존 정우영의 대체자를 박용으로 낙점했지만 역시 30대이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피지컬을 활용한 경합 능력으로 뽀백을 보호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 굳은 일을 해내주지만 탈압박 능력이 부족하여 1차 빌드업에서 중원을 거치지 못하고 기동력이 부족하여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최종 예선 기간 동안 6번 자리의 경우 실험이 활발하지 못했고 마지막 쿠웨이트전 원두재의 실험, 이라크전 황인범을 6번으로 돌리고 파트너로 김진규의 실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평가전을 통해 자원의 폭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드컵 최종 예선 기간 동안 홍명보호에서 활용한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은 현 시점, 이제는 세대 교체와 피파 랭킹을 동시에 관리하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은 아시아권을 상대한 전술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더 강한 상대를 대비할 전술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